현재 도쿄올림픽을 불과 6개월도 안 남긴 시점에서 스가 총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정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이번 여름에 경기가 개최되며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며 일본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도쿄올림픽에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IOC 바흐 위원장도 맞장구를 쳤는데요. 바흐 위원장은 7일자로 요미우리 신문 등과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희망을 전세계에 선사하여 일본인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IOC 위원장이 직접 스가 총리를 지지하면서 도쿄올림픽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뷰가 공개되자 오히려 일본의 대중들은 바흐 위원장은 스가와 둘이 올림픽을 하기 바란다 혹은 WHO 총장과 시진핑의 관계와 비슷한 건가 라면서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라며 질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매일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유럽과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8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전날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7,570명이 새로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도쿄의 확진율은 대략 10에서 20%로 매우 높습니다. 확진율이 높다는 것은 실제 감염자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하루 검사 건수가 6만 건가량이며 매일 확진자가 600에서 1000명 사이이므로 확진율은 1% 유지하는 것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에서 검사 수를 늘린다면 일 확진자가 수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것입니다. 결국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하고야 말았는데요. 여기서 또한 일본은 한국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2.5단계 플러스 알파 단계로 매우 엄격한 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면 대부분 업장은 폐쇄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긴급사태 선언 이후에 각종 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긴급사태 선포 시점이 너무 늦었고 눈에 띄는 휴업 요청이 없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작년 4월 7일 긴급사태를 처음 발령했을 때는 체육관, 스포츠클럽, 파친코, 유원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업소 등에 대해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휴업 요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국민의 협조 가운데 방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려야 한다는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음식점도 8시까지 단축 운영을 하면 지원금을 하루에 63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 경제는 얼어붙게 하면 안 된다는 주의입니다. 또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에도 휴원, 휴교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을 향해 가며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느슨해진 셈입니다. 한 일본 방송에서는 이에 관해서 많은 도쿄 시민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여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다며 젊은이들은 건강해서 괜찮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당국은 도쿄올림픽 의지를 계속 불태우며 경기장 실험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감염이 확산하던 작년 11월 초 경기장의 관람객을 정원의 86%까지 채우고 프로야구 경기를 강행하는 실험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이 악화되는 실험일 수 있다면서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경기장 입장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000명 이하의 인원을 입장시킨다면 대규모 스포츠 경기나 공연도 가능합니다. 무늬만 긴급사태 선언이지 실제로는 코로나를 방지할 이렇다 할 대책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림픽 개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스가 정권의 청천벽력과 같은 발언이 나오는데요. BBC 방송에 따르면 현역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재직 중인 79세 딕 파운드 의원은 올해 7월에서 9월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에 관련해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방안의 코끼리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본이 공을 들였기 때문이겠죠. 일본에서 수십조 원의 손해를 매년 보면서 올림픽을 연기시키고 개최한다는 것을 누가 막기도 뭐합니다. 그러나 딕 파운드 의원은 작년 2월에 일본의 크루즈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올림픽은 2년은 연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참으로 쓴소리를 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딕 파운드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재 일본의 방역 상황이 매우 불만인 것입니다. 파운드 의원은 운동선수들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올려야 하며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은 선수들이 입국하기 전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도 백신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바흐 위원장은 이에 관해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올림픽 방문객도 가능한 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며
최대한 안전한 올림픽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모더나의 경우 5월이나 돼야 승인될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보고 계속해서 백신이 안 들어온다며 K방역 자랑하더니 정작 백신 확보가 늦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백신 승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임상시험도 자체적으로 다시 해야 하는 등 결국 모더나를 비롯해 일부 백신 접종은 6월께나 시작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림픽 시작 전에 백신 접종을 상당히 끝낸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 되는 것이죠. 게다가 막상 백신 접종이 올해 안에 제대로 될지 부정적인 반응도 해외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백신이 수백만 개가 공급됐으나 아직 1000명도 접종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불안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정도만 인구의 10%가 접종한 상태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20에서 30%가 보관이 잘못되어 그냥 버리는 사태도 나옵니다. 백신 공급은 부족한데 사람들은 맞지를 않고 보관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백신 공급과 함께 국민들 모두가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하는 게 큰 변수가 되는데요. 한국은 정은경 질병청장의 7일자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백신 접종을 1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집단 면역은 11월 정도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접종 시스템을 테스트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 청장은 이미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록 접종 시스템에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날짜를 대상에게 미리 문자로 알리고 와야 할 날짜에 오지 않으면 리마인드 문자를 보내는 공지 시스템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국가들이 백신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백신 도입이 가장 늦은 한국이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접종이 끝나 집단 면역을 완성할 수 있다며 IOC 위원이 이야기하는 안전한 올림픽을 할 장소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도 나옵니다. 또한 한국은 서울은 물론이고 가장 최근 올림픽인 평창올림픽도 훌륭하게 마친 경험이 있으므로 굳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또 질병관리청은 올림픽에 맞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IOC는 어젠다 2020을 통해서 일본에서 불가능한 경기를 인근 국가에서 치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한국의 상당한 부분의 경기를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역이 좋더라도 경기할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겠죠. IOC에서는 선수들과 국민들이 안전한 수용 가능할 정도의 방역 수준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런던시장 선거에서도 도쿄 대신에 런던에서 올림픽을 치르자고 하면서 안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국가는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국은 국민들의 협조 가운데 현재 확진자 1000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위안부 갈등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양국이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말고도 대한민국에 힘이 미치는 영토가 생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남극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가 남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땅이지만 그 크기는 한반도 면적의 60배, 전 세계 대륙 면적 중에 5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극에 속해 있는 자원은 그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또한 미지의 대륙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한 번쯤은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성이 높은 남극이 현재는 어느 국가도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약속입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남극 조약이 체결되면서 인류 모두가 소유한 자산으로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남극의 일부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소유권이 생기는 국가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서는 안 되겠죠. 과연 남극 대륙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생길 수 있을까요?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역시 남극의 가치를 높여주면서 점점 남극에서의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대한민국을 대변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남극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남극에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생길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연구 목적으로 남극에 수많은 연구기지를 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양질의 활주로와 첨단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경쟁적으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남극 기지 안에 스타벅스, 이탈리아는 피자 전문 요리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에 질세라 현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 2개의 남극 기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두 곳입니다.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남극에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용하는 나라들은 1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남극에 대한 의지가 남달리 느껴지는군요. 한국은 1988년 세종과학기지를 시작으로 2002년 북극 다산기지, 2014년 남극 대륙 동쪽에 장보고 내륙기지를 세웠고 최초의 생성인 아라온호도 진수하여 극지 탐험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최초의 극지역 연구기지인 세종기지는 남미의 칠레 푼타 아레나스에서 도착할 수 있는 킹 조지섬에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지인 장보고 기지는 호주 시드니에서 호바트라는 도시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완공됐죠. 장보고 기지는 남극 대륙에서 떨어진 킹 조지섬에 지어진 세종기지와는 다르게 남극 본 대륙에 지어진 첫 번째 기지입니다. 나름 최근에 건설된 만큼 시설이 매우 좋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이웃 이탈리아 기지에서 자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과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적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북극 상공 제트기류의 하강이 미국 북동부의 폭설을 불러왔다는 커튼 이펙트를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또한 남극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하여 해수면 변동을 예측하고 남극 미개척 내륙에 우리만의 탐사 루트를 찾는 K루트 탐사에도 나서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남극 개발에는 첫 쉐빙선인 아라온호의 항해 능력도 함께했습니다. 1m 두께의 얼음을 연속적으로 깨면서 시속 5.4km로 항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꽁꽁 얼어붙은 극지에서 이런 성능을 발휘하려면 선체도 무쇠 덩어리처럼 튼튼해야 합니다. 일반 철판이 아니고 고강도 특수강을 사용한 4cm 두께의 앞머리 부분은 군함의 철판 두께인 2cm를 상회하죠. 아라온호는 쉐빙선이면서 해양 연구선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직접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활주로를 다른 나라에게 빌려야 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기지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웃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접근성이 어려워 대원들의 생필품 반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국의 활주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타국의 항공기와 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28kg의 화물만 반입할 수 있다고 하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2012년경 장보고 기지에 1.8km 길이의 활주로를 지어 소형 제트기 여객기 등 모든 항공기가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해수부에서 운영 및 유지 비용 부담으로 건설 사업을 포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뜸을 들이고 있는 사이 인근의 이탈리아 측 남극기지에서 활주로를 짓겠다고 하면서 더 이상 활주로를 지을 명분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위성 장비를 이용해서 사시사철 이용 가능한 길이 1.8km의 활주로 부지를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남극에는 1년 내내 사용이 가능한 활주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에게는 비중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한 외국 전문가는 이는 남극 프로그램에 현격한 기능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고 과학 연구를 혁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항공, 운송 능력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했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장보기지 등 대한민국이 활주로를 지으면 일본,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4개의 기지를 운용 중에 있지만 무인이거나 폐쇄한 곳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남극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전용 활주로가 건설되는 것이 아닐까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먹을거리입니다. 연구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1순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라면입니다. 한국인들이라면 라면을 쉽게 잊기는 힘들죠. 특히 1년 내내 칼바람이 부는 남극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우리는 라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을 때 편하게 집 앞의 편의점에서 사오거나 마트에 가면 됩니다만 남극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형마트 쇼핑, 온라인 구매, 집 앞 편의점도 남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외부로부터 보급받아서 지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활주로가 없어서 화물 중량의 제한이 있는 한국은 조금 아쉽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장보고 기지는 가장 가까운 나라인 뉴질랜드와 4,300여 킬로미터, 가장 가까운 기지인 미국 기지와도 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고립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식자재, 연구장비, 연료, 기지 유지 물품 등을 제때 무사히 보급받는 것이 장보고 기지의 1년 월동 생활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보관하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남극에는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음식물이 많이 전달됩니다. 통조림이나 건조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기나 김치 등 필수 음식들은 얼려서 오게 됩니다. 라면의 경우는 어떨까요? 라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렇게 보급을 받다 보니 기지에서 먹는 라면 중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라면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다행히 라면 제조사의 말에 의하면 라면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몇 달은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또한 남극의 특성상 기지에서는 신선한 채소가 귀합니다. 그렇다고 기지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농사를 짓거나 채소를 사올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보고 기지는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곳을 만들었죠. 식물 공장이라고 부르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수경 재배로 쌈채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추, 깻잎, 무순 등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녹색이 간절할 때 대원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극에서는 많은 연구자들과 그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유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패권국들이 남극에서 벌이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패권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남극 연구에 더 많은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의 엘리트 연구자들도 모이는 만큼 그들과의 교류도 많아져야 한다고 하죠. 이제 저의 생각이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인프라 건설의 최강국입니다. 또한 남극 대륙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복공과 같은 곳이라고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남극에서의 대대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사이에 다른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확대해 나가며 남극 대륙에서의 패권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하루속히 남극 활주로 건설 투자를 통해 그들보다 한 발 앞지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그 결과도 먼저 가져가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도 극 지역에서 고생하고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